1999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리 PD. 독실이. 네. 최 사장이 함께 만드는 뉴스룸은 매주 주요한 뉴스를 뽑아가지고 차근차근 90년부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벌써 1999년까지 왔죠? 네. 매우 가까이 있구만. 부담스러워라. 세계 말이 9년 차네요. 9년 차. 벌써 9년이나 했어. 그러니까요. 아이고 방송 오래 했다,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99년 또 기억납니까? 그럼요. 99년은 기억이 현명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가는 거는 2021년일 거고 22년 전이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 이제 20대이신 분들한테는 이제 오래 전이겠지만 그렇죠. 우리한테는 한창 때 아니었습니까? 이때 수리 PD가 12살. 거의 뭐 코 흘리게 해가지고 12살까지 코 흘렸어요? 코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비염이 있어서. 비염이 있어가지고. 네, 모르겠네. 지금 돌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도 지난번에 코 흘렸으면서. 지난번에. 갑자기 콧물이. 40이 넘어서 코 흘리는. 축하합니다. 아, 나?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나는. 앞자리수가 바뀌었네요. 그렇지. 네. 소감이 어떠세요? 부록이 되었습니다. 결적 부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제일 어린데 제일 아재 같아. 너무 아재 같다. 맞추신 건데? 라는 생각이 좀 했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어리다고 좋아.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구나. 이제 어딜 가서 당당하게 40대야. 민증을 들이밀 수 있고. 한국인 평균 나이가 43 정도 될 거예요. 아, 그 정도에 이제 다가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딱 어느 자기 나이구나. 예? 자기 나이보다 조금 많군요. 그죠. 그 어느 순간이 되면 평균 나이를 우리가 이제 이게 평균 나이가 높아지고 있잖아. 우리 그러네. 나이는 조금 더 빨리 높아질 거고 이제 추월한 시기가 오겠지. 지금 되게 뭐 관심 없는 것처럼 전혀 관심 나라 없어요.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어디 나라 얘기하는지 야, 모르겠네. 눈 감았다 뜨면 바로 오니까. 네. 그래서 요때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현재 24살 정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네요. 밀레니엄 버그가 바로 있기 직전에 딱 태어나신 분. 그것이 밀레니엄 버그. 깜짝 놀랐다.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네. 밀레니엄 버그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야 오늘 막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요때를 1999년을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면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세계 멸망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천년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던 해다. 그러네요. 기억이 나더라고. 나 오랜만에 조사했는데 맞다 요때 이랬지. 기억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는 기억이 좀 많아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고2 때지. 고2 때죠. 주로 뭐 하고 지냈습니까? 고2 때? 또 공부하고 또 엘리트처럼 또 뭐 카이스트 갈 이러냐? 준비 충분히 하고 그랬겠네. 카이스트 시험 보고 했겠네. 그게 되게 듣기 싫어. 질문하지 마. 여름방학 지나고 금방 결정이 돼요. 대학 가는 게. 2학년 여름방학 때? 네, 그 지난 다음에 금방 과거, 결정이 수재기 돼요. 때문에. 네. 아니 그러면 그 네. 뒤에는 너무나 그냥 노는 거야. 마치 그거네요. 수시 붙고 나서 그런 정시 생각 안 느낌인 거지. 하고. 네. 그때 그 이제 과거 애들이 지원하는 건 이제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 정도야? 그때 네. 2학년 마치고 저 때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카이스트밖에 없었어요. 2학년 마치고 가는 그래, 거죠. 그래. 네. 지금은 뭐 다 되지 않아요. 많은 학교도 될걸요. 그래요? 조기 졸업하고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참네. 기분 나빠. 수리 PD는 12살 때였고 그렇죠. 12살이면 뭐 하지? 5학년 때인가? 근데 학년은 6학년 때였어요. 제 아니, 기억으로. 맞다. 빠르니까. 8, 9, 10, 11, 12. 어쨌든 6학년이었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6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요? 7살 때 학교 들어왔어요? 빠른이니까. 빠르니까. 생일이 빠른이라서. 그렇구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무래도 형님들보다는 기억이 덜하죠. 엄청 놀았던 기억만 나요. 6학년 때? 네. 손 긋는 거 봐라. 아주 그냥. 선을 제대로 그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2살은 좀 우리 함께 하기가.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9년을 우리가 함께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보면 예. 그래서 그 90년대 초부터 세계 멸망, 종말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노스트라다무스가 92년인가요? 99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99년이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92년도에는 그 휴거 사태가 있었고 다미성교회에서 휴거 다미성교회가 92년이에요? 92년이고 그다음에 노스트라다무스 얘기가 나왔던 건 한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나오다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99년 7월, 8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나면 이제 또 사그라들다가 2012년에 또 왔죠.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012년에는 그 마야 달력. 맞아, 마야 달력이 달력. 나오고. 그게 끝이었죠. 2012년이. 마야 달력이 2012년이 끝이었을 거야. 그리고 영화도 있었잖아요.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2012 나온 거고.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때가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세기말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왜냐면 이제 다음이 딱 이제 2000년도니까. 근데 이게 세기말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이제 단지 숫자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1999에서 2000년이 그 숫자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종말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건 아니고 단순히 심리적인 게 아니었군요. 그죠. 시대적 상황이 연계돼 있었다라는 거죠. 이정현 때문 아닙니까?
2000년? 왜요? 설마 사이-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그 사이버틱한 옷을 입고 이렇게 어. 하면서 하는 거 보면서 다시 동조하는 거야. 어우, 야, 끝나가나 보다. 끝났다.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은 아. 모르잖아. 아,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게 이정현이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90년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밟아오지 않았습니까? 90년대 초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91년대에 뭐 있었습니까? 걸프전 있었죠. 걸프전이 있었고 네. 야, 잘한다. 소련의 붕괴가 있었고 아,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그걸 본 거야. 그래서 걸프전이 일어나면서 야 이게 대규모 살상 무기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붕괴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아련한 그 아련이라고 해요? 약간 막연한 공포가 막연한. 있었다.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사실 얼마 안 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공포들이 계속 남아있었다. 이 표현이 말 실수를 할 수도 있지. 표현이 너무 웃기다. 이 미친 거 아련하다. 아련하다 이렇게. 언제 오지? 3차 세계대전. 저번 시간에 독실이 형이 그 타이타닉 언제 뭐 하는 거야 그것처럼. 빨리 가라앉아라. 아, 그걸 그렇게 편집할 줄 몰랐지.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가 네. 20세기 마지막이라는 세기 말 시간과 엮이면서 세계 멸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게 바로 이때였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었던 인물이 그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다 볼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제 16세기 프랑스의 의사 겸 점성가였어요. 그의 예언서가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 모든 세기 정도 될 것 같아. 모든 모든 세기. 모든 세기. 그래서 그 모든 세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이게 다 은유랑 상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게 이거야. 1900 그리고 90의 9년 7의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오, 이 문장 생각난다. 앙골모아의 대왕을 소생시키기 위해 그 전후의 기간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려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르스가 전쟁의 신. 전쟁의 신. 전쟁의 신.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 앙골모아 대왕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기 전에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지배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앙골모아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몽골리안을 얘기할 거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제조합해가지고 그 공포의 대왕은 논란이 있는 거죠. 공포의 그때 핵무기 대왕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고. 해성이다. 해성도 있었을 그리고 거고. 이게 중요하지. 1990의 9년, 뭐 7의 달. 이걸 그냥 하면 1999년 7월이 되니까 현대적 해석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 참 90년부터. 요거 할 때 근데 노스트라다무스가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되게 많이 맞췄었다 이런 식으로 네.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거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1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실 찾아보지도 않았었는데 네. 그 전에 뭐를 무슨 2차 세계대전도 예언을 하고 이 사람 예언했다. 모두 예언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물론 믿은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거야. 저는 이제 토요미스테리 극장에 나와서 알게 네네. 됐는데 네네. 네. 되게 궁금했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도 어째 종말이 오는 건가? 이 사람 말고 제 기억으로는 무슨 바바? 할머니 그 예언가 중에 하나가 저기 뭐야? 누군지 알겠어. 장님이신 맞아요. 할머니. 네, 있으시죠? 무슨 바바라고 불렸던 분인데 기억이 난다. 그분도 이것저것 많이 맞춰가지고 그분은 재밌어요. 그분 그러니까 얘기도. 네. 그래서 보면 현대적 해석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멸망할 거다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본 작가 아키오라는 사람이 날짜를 정해 7월 24일 오후 5시다. 왜냐하면 그때 태양계 행성이 십자배열된다. 그랜드 크로스라고 있어요. 이게 십자배열을 네. 기록되는데 요게 이제 막 중력을 작용해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해서 망할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고, 과학 작가는 아닌 거지. 그지. 얘기만 들어도 그냥. 그리고 또 뭐가 있나? 20세기의 마지막 일식이 8월 11일 날 있었대. 그러니까 그 일식이 기준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Y2K 오류로 인한 종말, 아까 밀레니엄 버그 얘기했던 네. 바로 그거죠. 1999년에서 다음으로 이제 갱신되는데 2000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되죠. 1900년으로 갱신되면서 뭐 전기, 군사, 뭐 의료 뭐 이런 거 관련된 이제 전산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거다. 또 핵폭탄이 서로 이제 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도 그 있었다. 전선 오류 때문에 전선 오류 때문에. 왜냐면 이제 갖고 있었던 핵무기나 이런 시스템들은 이제 근대적인 시스템일 거고 그냥 문제 발생할 거다.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 가능한 진짜? 말이에요. 아, 그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1900, 2000이라고 쓰잖아요. 옛날에 연도를 쓸 때 진짜 그냥 82년, 85년 그러니까 두 자리였어요. 앞에 항상 19가 써 있었어. 그리고 실제 전산에 입력할 땐 19를 안 썼다고. 맞아요. 1998년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98년, 99년. 9년. 이제 2000년 이후가 되니까 우리가 2000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네. 거죠. 20세기를 그렇게 살아왔을 테니까. 그럼요.
그 주민등록번호만 해도 00 이후가 된 다음부터는 뒤에가 3 혹은 4가 붙잖아요. 우리는 1이나 2가 붙어 있는데 근데 과거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실 아까 핵무기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스템 안에 4자리가 아니라 2자리가 입력이 돼 있었으면 뭔가 오류를 일으킬 수 있고 오류 일으킨 것이 그냥 셧다운이 돼버리면 오히려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류를 뭔가 발생시키니까. 해갖고 뭔가 발사가 돼버린다든가 얘가 이제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한다든가 근데 그거의 가능성 낮게 있었을 거고 그게 아니라 금융 쪽에 아마 걱정이 좀 많았죠. 맞았지. 모든 게 꼬여버린다든가 삭제가 돼버린다든가 그렇지.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 막 미래에서 왔다고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었어. 그때 유명한 사람인데 존 티토라고 아나? 알아. 존 티토라는 사람이 존 티토요? 존 티토라는 사람이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죠. 미래에서 자기가 네. 왔다. 자기 군인인데 자기 임무가 뭐냐면 이제 과거에서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할 수 있는 IBM 초기 모델을 가지러 왔다가 잠깐 여기 들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살았을 수도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정말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거다. 미션 컴플리트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빵상 깨랑까랑 그분이랑 좀 다른 느낌인 거죠. 야, 차원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친구들 얘기 달라고. 존 티토는 내 이름을 알 정도로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 사람이 나왔었던 뭐 사진같이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자기 우주선 자기가 타고 온 거 사진을 올리고 그랬어요. 이름도 뭔가 그 운율이 되게 좋네요. 존 티토. 존 티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나 이런 게 관심 있는 거고 이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미디어에 계속 나오고 했던 게 사실은 다 돈 때문이죠. 그치? 소비하려고 한 거죠. 그런 그렇죠. 것들. 종말론 특수가 이때 있게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고향 프랑스 서남부에 있는 살롱 생레미 지방에서는 그의 동상이 건립되고 수백만의 관광객이 모였대. 관광 산업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고 100만이야. 그리고 어디가 또 특수를 누릴 수 있습니까? 종말하면 이분이죠. 저는 봤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종말하면 바로 종말하면 티벳 불교. 예. 티벳이 좀. 종말하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실제로 이때 제르미에서 오실 거다. 그래서 그걸 맞이하려는 광신자들이 호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호텔 산업이 발전했다. 99년에 그럴 거다. 그렇지. 우린 이미 92년에 겪었지. 그럼. 그렇죠. 그러네. 휴거 때. 그리고 종말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아마겟돈, 딥 임팩트. 그 다음에 이제 책도 많이 나와서 종말과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새로운 천년에 대한 기대가 컸던 해다라고 우리가 1999년을 돌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19로 시작하다가 2000이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어색할 것 같으면서 미래의 상징 같은 게 20인 거야. 2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참 좋았다 싶네요. 치약 이름도 2020이었잖아. 이건 80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20개의 건강한 80세까지. 치아를 80세까지. 80세까지. 20개 하필은 20개 20대의 건강한 20대 치약을 건강한 아니야.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대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 20대가 맞는데 잠깐만요. 우리 이거 뒷광고 아니죠? 뒷광고 아니라 확실히 왜 그러냐면 예. 모든 게 안 썩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고려했을 때 20개를 남기겠다. 거기까지 계산을 해서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팩트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보고 가자. 재밌겠다.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독실이는 분명히 20개라고 했다. 예, 예, 20개라 왜 20개를 했을까 한번 그러니까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어쳐. 집어치라고. 20개죠. 20개요? 20대 공황실을 80대까지로 알고 있는데. 나도. 20개야. 왜 20개야? 진짜 왜 20개예요? 나 그거 알고 있었다고. 덴탈크린 2080은 28개에서 32개의 치아 중 적어도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대까지 진짜로? 근데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 8개는 날리더라도 20개는 지켜주겠다는 뜻이구나. 하나도 안 날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실과의 타협.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해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예. 이때 1999년은 어땠냐면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한 2년이 지난 거지. 지난번에 우리가 알아봤지만 98년도가 되면 우리 이제 IMF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세계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민족 분쟁이 90년대 내내 있었잖아. 그러니까 민족 분쟁이 계속해서 있고 이렇게 해외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제 회복세부터 좀 얘기를 하면 다우존스 지수가 처음이야.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103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1만 포인트를 넘어서게 됐다. 현재는 3만 포인트죠. 그럼 S&P 500도 똑같이 같이 넘어서게 된 거예요? 아니 S&P 500은 또 다르게 어쨌든 같이 올라갔겠지. 예. 예. 그리고 코스피는 1,000포인트를 이때 넘어서게 했어요. 지금은 많이 올랐지. 2,800포인트인데 어쨌든 3배 된 건 비슷하다. 그러네. 3배 된 게 비슷하네요. 그렇죠. 야, 이 양쪽 팽창이 진짜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나는 3배밖에 안 된 건 너무 적은 것 같아. 20년 전인데.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1월 4일이 되면 이때 유로화가 출범이 되게 됩니다. 유럽의 11개국이 단일 통화 유로를 출범시켰던 날이었고 유로는 이제 유럽 통합하는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4일부터 뉴욕, 런던, 도쿄,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외환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이제 달러화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었지.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유로를? 유로 자리 잡았죠. 안착했고. 자리를 잡았지. 그렇지. 근데 이제 달러의 어떤 경쟁자나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달러 이제 보조적인 수단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 분쟁이 계속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 유고 사태. 이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유고 사태. 유고슬라비아. 그렇지. 유고 사태도 있었고 체첸 사태도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 핵심은 그거야. 왜 이렇게 자꾸만 민족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느냐? 특히 어디서 민족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러시아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잖아. 맞아. 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원래 소련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잖아요. 여러 가지 공화국들이 연방이었던 거잖아. 91년에 해체될 때 소련이 연방공화국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와 분쟁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독립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너무 많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독립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때 러시아가 계속해서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분쟁들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체첸 사태. 체첸 사태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있었습니다. 1차 체첸 전쟁이 있었고 2차 체첸 전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체첸 사태가 뭐냐?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체첸 공화국과 이를 반대하는 러시아 사이의 테러와 전쟁을 체첸 사태라고 불러요. 체첸이 어디냐면 코카서스 네. 지역이잖아. 네. 그러니까 조지아 바로 위에 조그맣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완전히 합병했다라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지금은. 러시아가 이때 진짜 잔혹하게 했는데 1차 체첸 전쟁은 이제 94년부터 96년도 있었어요. 이때 러시아 대통령은 일친이었고 네, 맞아요. 체첸군의 게릴라전에 러시아가 사실은 철수를 했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1차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패배라고 해야 되나? 양보했까. 평화협정을 하고서 러시아가 물러나는 걸로 끝났었다라는 거죠. 99년부터 시작됐던 거는 2차 체첸 전쟁이었고 이때가 푸틴이었어. 사실 1999년은 푸틴이 등장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푸틴을 준비했고 푸틴을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야. 라스푸틴 아니고요. 그냥 푸틴. 라스푸틴도 재밌는데. 라스푸틴은 예전에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안 다룬 게 뭐예요, 대체? 뭐 다 다뤘대. 거진 없어. 다 아, 다뤘어. 그 푸틴이 이때 체첸을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거든. 원래는 듣보잡이었어. 푸틴이 이제 총리로 지명됐을 때였는데 사람들이 쟤 누구야? 러시아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강력하게 진압하면서 이때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자세하게는 나중에 체첸 얘기는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비슷하게 유고 사태가 있었다라는 거죠. 유고 사태는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지금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나중에 좀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오면 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체첸 사태를 언급할 때 비슷하니까 그때 잠깐 언급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외에서 또 우리가 다룰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중국 범윤공 사태가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알아? 파룬궁이라고 하는 거죠. 파룬궁.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전 처음 들었습니다. 파룬궁 처음 들었어? 그 잘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나오는 것들이 있죠. 중국이 이런 것도 했었다, 어쨌다. 아마 중국 내에서는 잘 모르거나 금지어야. 좀 잔인하잖아요, 이게 좀. 나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왜냐면 이게 조사하다가 범윤궁을 그랬을 때는 처음에 못 알아들었거든. 나도. 파룬궁 그러니까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이제 명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명동을 요때도 갔었던 것 같고 요 이후에도 갔던 것 같은데 가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진짜 막 잔인한 그림 사진 같은 거 막 해놓고서 파룬궁이 탄압받고 있다 막 그런 거를 계속하고 있었어. 아 그때 중국 분들이. 그렇지. 근데 그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이냐면 장기 적출에 관련된 사진들이었어. 그래서 너무 끔찍한 거야. 일단 잠깐만, 파룬궁이 뭐예요? 파룬궁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궁 하면은 궁궐부터 일단 떠오르는데 그거랑 관련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한자를 그냥 음역한 게 파룬궁이고 예. 이걸 이제 한역하면 이제 범윤궁이 되는데 네. 범윤궁은 뭐냐? 중국의 리흥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가 48살 정도 됐을 때일 거야. 불교, 도교 그리고 기공을 결합시켜서 92년도에 창시한 수련법 그리고 그 수련 단체를 범윤궁, 파룬궁이라고 부른다. 당시 99년도에 약 1억 명 정도의 수련자를 보유할 정도로 굉장히 큰 수련 단체였다는 거죠. 근데 리흥즈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명시해 우리는 정치와도 관련이 없고 종교와도 관련이 없다. 우리 그렇구나.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확히 명시하긴 하는데
약간 종교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빨리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질병 치료에 효과가 뛰어났다라는 소문이 있었어. 그래서 수련자가 보유가 됐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1만 5천 명 정도의 법륜공 수련자들이 합법화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하게 돼. 근데 중국에서 이제 강경 진압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7월 22일 날 아예 결정을 합니다. 법륜공을 불법화하고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왜 굳이 이렇게 했는가? 정말로 어떤 사이비적인 게 있었는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평가로는 당시 이제 장점인이었어요. 장점인이 이들이 공산당원보다 숫자가 많은 거야. 그치. 그래서 정치 세력화 가능성을 우려했다라는 게 말이 1억이지. 그치. 그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500만 명이 가입한 어떤 단체가 된 거예요. 당연히 전체주의적인 국가에서는 그거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500만이 아니네. 한 700만 명 정도 되네. 비율로 보면. 그때 중국이 인구 한 12억 아니었을까요? 아, 그 정도 됐을까? 대충 대충 그 정도. 500만 명 정도의 어떤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근데 일종의 분명히 종교적인 색깔을 살짝 띠고 있는 이게 지도자가 있는 그런 단체인 거야. 그러면은 눈에 가시죠, 당연히. 그리고 공산당은 일당 독재 체제인데 이게 만약에 정치 세력화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너무 어느 순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거는 이제 밝혀진 건데 언론을 조작하고 폭력과 고문을 했던 것까지는 밝혀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법륜공 쪽에서는 이들한테 이제 장기 적출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어. 근데 이제 장기 적출에 대한 문제는 법륜공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그 장기 적출 문제를 또 따로 다뤄야 돼. 그래서 좀 큰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라든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리홍즈, 파룬궁 이런 단어는 중국에서 금지요. 검색이 안 돼. 그래서 그것도 알게 됐어. 왜 내가 그 대학교 때 명동에서 그런 걸 보게 됐는가를 알게 됐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완전히 은폐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들에 가는 거야. 대만도 가고 그쵸? 일본도 가고 한국에도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요것도 한번 관심이 가가지고 한번 알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마지막 뉴스 8월 10일이 되면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 법안이 발행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일단 네덜란드 정부가 1999년 8월 10일에 치유 가망이 없는 12세 이상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01년 4월에 공식적으로 합법화가 돼요. 아, 2001년 4월에?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거는 이제 2001년이죠. 일단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같은 경우는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말기 환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시행된 안락사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덜란드는 이렇게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계 최초를 호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996년 9월에 호주 노던주에서 그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그 다음 해에 바로 폐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네덜란드가 최초가 맞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네덜란드 이외의 나라는 현재 어떤가, 이 안락사 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현재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등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은 뭐 전체는 아닐 거고 주마다 주마다 다릅니다. 스위스 같은 데서 안락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쪽으로 가는 것들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선 네덜란드만큼 안락사로 유명한 국가는 지금 말씀하셨던 스위스가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스위스가 유명한 건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네덜란드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스위스가 안락사로 유명한 이유가 거기 그 죽음의 의사인가? 그 사람 있지 않나? 맞나? 거기 아니야?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 네덜란드도 그렇고 항상 가장 진보적인 나라에서 꼽히는 그래, 데가 항상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혹은 뭐 스위스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일부러도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원하는 답은 아닌 것 같고 카톨릭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나? 그건 것 같지는 않고 거기까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는데 왜 물어봤어? 찾아보니까 이제 엄밀한 의미로 안락사보다는 조력자살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네네. 그 안락사가 존엄사, 그러니까 존엄사도 안락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카테고리로 이제 조력자살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외국인을 허용했어요.
우리 국가에 와서 졸업 자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들었던 게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가 지금 가장 핫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자국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조력 자살? 졸업 자살. 되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그 어떤 안락사인가 보네. 아닙니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다른데 조력 자살이 뭐냐면은 네. 의사 등 타인이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가 자발적 의지를 갖고 자신의 손으로 강력한 수면제 등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게 조력 자살이에요. 그래서 준비는 해주는 거죠. 맞아요. 조력 자살을 할 때 그래서 보호자도 있어야 되고 경찰 2명도 같이 대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사기를 가지고 딴짓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 촬영하던데 그거를 정말로 이 사람이 본인의 의지로 이런 거 한 것이 맞다라는 하는 것들을 맞아요. 전부 다 촬영도 하고 뭐도 하면서 그리고 남기는 쉽게 거지. 말해서 면접도 통과해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또 있거든요. 돈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을 이후에 이제 경찰과 보호할 수 있는 자들이 입회하에 자신의 손으로 이제 혈관에다가 주사를 하거나 약을 복용하는 식으로 하는 게 조력 자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소극적, 한번 적극적 안락사 차이는 뭐예요? 그냥? 일단 안락사의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 행위. 이게 이제 사전적 정의의 안락사예요. 이 안락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로 나뉘는데 적극적 안락사가 뭐냐면은 환자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그런 게 적극적 안락사인 거고요. 나머지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행위가 소극적 안락사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나라는 소극적인 부분에서 논의가 있는데 적극적인 아예 논의 자체도 못하죠. 시작 맞습니다. 자체를 네, 못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라도 일단 뭐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라도 심지어 살려야 하는 것이 의사인데 그 적극적 안락사가 되면 진짜 독극물 주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 의사 윤리에도 이제 어긋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 우리나라도 지금 논의는 계속 되고 있죠. 지금 법제화가 이미 되었습니다. 아 됐어요. 네, 됐어요. 아, 그랬어? 2018년에 이미 되었고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 실제적으로 시행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 소극적 안락사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어? 네, 존엄사 시행하고 아, 있어요. 그래. 네.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하진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있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락사가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필요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안락사가 고통 없는 생의 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존엄사는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방점이 찍혀 있어요. 두 개 약간 다르네. 네, 실제로. 다르죠. 그리고 적극적 안락사는 말씀하셨지만 불법이에요. 불법인 국가가 많고요. 그렇지만 소극적 안락사 같은 경우는 존엄사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지금도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나라가 이제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안락사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엄사냐 안락사냐 이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논의도 아직 활발하게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최근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1970년대에 들어서 인권의식이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안락사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르네상스 중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식들이 계속 변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197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는 1975년에 카렌 퀼란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시 21세 여성이었던 카렌 퀼란이 독주인 진을 마시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로부터 5개월 동안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의사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퀼란의 부모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인공호흡기를 제거를 이제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요청을 해서 소송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이게 하급 법원에서는 기각이 처음에 되거든요. 근데 뉴저지주 대법원은 인공호흡기를 떼도 좋다는 이제 최초의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안락사법의 한 단계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이를 계기로 오하이오, 몬태나, 위스콘신, 델웨어, 하와이, 워싱턴 등의 주에서 소극적 안락사인 존엄사를 포함한 안락사 법안이 주민 투표에 붙여지는 등 안락사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던 거죠. 70년대에? 75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조심스럽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예전보단 존엄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팽팽한 것 같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한국의 존엄사에 대해서 살짝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존엄사법이 제정이 됩니다. 아, 얼마 안 됐구나. 네, 이거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연명의료결정법이에요. 이 이름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고요.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고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연명의료결정법입니다.
요거 혹시 자기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네, 근데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의식이 없어서 자기 동의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고. 아닙니다. 미리 했으면 돼요. 아, 미리 했으면 돼? 네, 미리 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 상태가 됐어. 그런 네. 경우에는요? 그럼 안 될 수도 있겠네.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 감론을 박을 수 그럴 있는 수 것 같아요. 있겠죠. 그거는 근데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걸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것이 실제로 그렇지. 그 어떤 드라마에서도 막 이런 게 나왔는데 누가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CPR을 하기 전에 물어본대요. 해도 되는지를. 왜냐하면 이거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사인을 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니까 함부로 이제 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 자기가 써놔서 나는 그 필요 없다고 하면 진짜 CPR 안 해? 네, 거기 사인했으면. 근데 참 그렇기도 한데 이런 그러니까 경우도 보통은 있대요. 이거를 미리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했었어야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그거를 난 나중에 뭐 말기 암이 됐든 내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심정지가 왔으니까 회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사인했어. 근데 예를 들면은 물놀이를 하다가 내가 물을 먹었어. 이거죠. 죽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런 경우에도 날 구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네.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사인을 있는 것 언제 같아요. 해야 되냐면 젊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어떤 맞아요. 게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뭐 그런 상태로 막 한 뭐 1년, 2년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복잡하고. 도실님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베이스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 이게 사실 베이스가 되긴 하는데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네. 잠깐 그러면 아까 그건 뭐야? 뭐가? CPR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암이야. 그 젊은 사람 말고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완전 이거 우리나라 나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지금 얘기한 줄 알고. 그리고 그치, 그 당연한 것 같아.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야, 저 젊은 사람인데 연명치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지금 나는 CPR 하지 마. 그 사람들이 이미 지병이 있는 걸 충분히 그렇죠. 알고 있는 상황. 그럼요. 어쨌든 그 의사의 동의, 가족의 동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보장이 된 상태 그리고 의사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연명하기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암 말기라든지 뭐 그런 네. 경우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경우에 이 베이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사례는 있었어요. 치매 환자인데 내가 사인을 하진 않았어. 근데 자기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 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었다라고 하고 보호자들이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치매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그 안락사를 해준다는 그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법이 촘촘할 거야 생각보다. 굉장히 그래요. 촘촘하게 네. 있더라고요. 정말 악용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행 후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환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거죠. 그렇죠. 더불어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하는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 들어온자 수도 11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저도 요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생시키지 마라. 이건 우리나라 시행된다고. 근데 요거를 지금 소극적 안락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내가 전제가 정확하게 있잖아. 내가 치료를 계속해도 그 효과가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면 인공호흡기를 끼고 네. 있을 때 네. 이거를 빼는 그 행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나는 소극적 안락사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 근데 포함된 CPR이라고 하는 행위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난 약간 그 온도 차이가 느껴져서 두 개가.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독재가 생각하는 CPR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쓰러졌는데 아니, 그거 뭐 그게 당연하고. 아니고. 근데 이제 병상에서 내가 심정지가 됐을 때 CPR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해를 했는데 그 두 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R이 아니라 영양제가 들어가고 산소 인공호흡기가 들어가고 뭐 예를 들면 투석이 진행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를 빼는 행위와 그 개입이 의사의 개입이 전격적으로 들어간 거고 CPR을 안 하겠다, 소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약간의 차이가 약간 있구나. 차이가 있어서 난 그 두 개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그걸 묶어서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적극적 안락사 아예 독극물 주입을 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세 개가 좀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스탠다드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이게 1999년도에 이슈가 됐을 거 아니야.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 네. 철학과에서 맨날 이거 안락사에 관련된 얘기를 네. 했었어. 그래서 이거를 소극적, 적극적 우리가 지금 나눈 것들 있잖아. 네. 개인의 의사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냐, 개인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 의사가 어느 정도까지 있을 것이냐 이 논의를 계속했었거든. 네. 그런데 20년이 지나가지고
논의됐던 내용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 그래? 흥미롭다는 생각이 논의됐던 내용대로 돼요? 되게 재밌네. 어떻게 그렇구만. 됐는데? 논의됐던 비슷했어. 이게 나눈 것부터도 그랬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아 그때는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았던데. 그렇지. 맨날 토론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얘기하고 있어. 근데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심지어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 셋이 토론을 했어도 비슷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할 거냐 아니면 이미 목숨이 끊어진 사람을 소생만 안 시킬 거냐 혹은 어떤 치료의 중단을 할 거냐 요 세 단계로 나누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지.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오케이 할 거냐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거고. 그렇구만. 근데 이거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 꼭 안락사가 아니라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지만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갈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참 싫어. 근데 알아. 뻔히 우리 앞으로의 세상에 좀 진보의 형태를 간다고 하면 아 진보로 가는 게 이쪽으로 그게 갈 싫었어요? 어쩜 그렇게 싫었어?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 질문. 오케이. 질문이 있는데 네. 아까 스위스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스위스가 조력 자살을 하는 외국인들을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네덜란드에서 논의 중인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새로운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 자율적으로 내가 죽고 싶어. 그러면 그런 안락사는 할 수 없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 않으세요? 그렇지. 그게 지금 네덜란드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 네덜란드 진짜 빠르구나. 2016년부터 어마어마해. 이제 그런 것들이 됐는데 네덜란드에서 고통의 입증 없이 조력 자살이 가능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두 형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 이런 게 질문이지. 그렇지. 네,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대답해 보세요, 그럼. 글쎄 너희 어떤 독시 먼저 들으자고. 저기 아야마벨레 먼저 해봐. 얘가 이게 건강해.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입증도 필요 없어. 근데 조력 자살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꽂아줘. 버튼 누르는 건 나한테 의지가 있는 거고. 그 정도까지 있는 거지.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주사를 내가 어쨌든 하는 게 그 자체가 나한테 주체성이 있는 거니까. 그치. 네. 나는 건강해. 난 건강하고 그러니까 문제도 없어. 고통의 입증,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아프다 이런 거 다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런 거 입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안 돼.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그 우리가 예전에 한번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자기가 잘 모를 때가 있어.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걸 후회하거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한 일이다 생각하거나 그 판단이 뒤따를 수도 있거든. 이건 너무 과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람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는 건데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거죠. 왜냐하면 삶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나약해질 때가 누구나 있거든. 네. 근데 그때 내가 선택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없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래서 나는 이거는 안 된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복 불가능한 어떤 질병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한 인정 그리고 자신의 동의 이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지 어렵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쉽게 사람을 이렇게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 저는 네. 북유럽 쪽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굳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네. 북유럽의 그 복지 국가가 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 어쨌든 자살할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정말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의 자살 방법인 거예요. 그죠? 이거 안락사라고 하지만 자살인 거야, 자살. 자살이죠. 그치. 고통 없는 자살을 돕는 거지. 시스템으로. 조력 자살. 난 근데 이게 시스템으로 돕는 거가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잠깐 요 기계도 나왔던 것 같다. 얼마 전에 그지? 미국에서 질소 차오르게. 맞아요. 맞아요. 질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헬륨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부활성 기체. 그때 질소라고 내 정확히 들은 것 같아. 아, 그래. 질소가 싸니까. 아 그래. 그리고 그게 어차피 공기 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라 가지고 산소를 빼고서 질소만 주입했을 경우에 잘 못 느낀대.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시스템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심각한 우울의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막는다고 해도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실제로 자살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래서 힘들구나. 그럼 너 힘든 거 우리한테 또 상담도 하고 뭘 하고 요구해서 끝나잖아요. 근데 죽지 말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면 그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못 느끼니까 죽겠다 혹은 뭐 내가 더 이상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여러 가지 자살의 이유들은 있으니까 뭐 신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예전에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어떤 예술가였나? 자기가
예술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그 천재가 아니면 죽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자기가 아닌 걸 깨닫고 자기는 죽었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아니야. 너의 삶은 소중한 거야. 살아야 돼. 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행복하게 해줘야지. 살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그걸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혀 만약에 못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렇게 상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라라면 우리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 그 시스템을 마련해 줄 수는 없어. 만약에 정말 죽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죽든가. 이런 태도가 만약에 되는 거는 좀 너무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굉장히 돌려가지고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돌렸지만 얘기하는 거지. 어차피 죽을 사람은 있다. 계속 죽을 거다. 시도를 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거다. 그지. 차라리 국가에서 그 고통스럽게 자살하는 거를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낫다.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못하게 막지만 말고 그러면 이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돌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같이 마련을 하는 것이 의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가의 의무. 네, 알겠습니다. 전혀 설득되지 않은 건지 느껴지는데. 어쨌든 알겠어요. 너무 이거 진짜 내가 사실 이런 말을 하기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는 정말 죽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을 아니야 너는 몸 신체 건강한 젊은이가 왜 죽어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삶은 살아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런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잘못된 판단 혹은 이 사람도 나중에 인생 전체를 조망했을 때 후회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기 위한 노력들은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막 뜯어 말리는 건 좋지 않다. 살려만 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좀 욕을 먹었던 시설물 중에 하나가 그 마포대교인가? 어디에서도 보면 사랑의 다리. 그것도 물론 꼭 100%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너무 그냥 가볍게만 써 있는 거야. 수리피트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독실님 얘기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개인이 힘들었어. 그래, 저도 비슷하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괜히 힘든 게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힘든 것인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줄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죠. 그래서 여과물들은 좀 제거를 해줘서 이 사람이 살게끔 뭔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개인의 의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만약에 그것이 합법화가 되고 그렇다면은 죽음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네덜란드는. 근데 그건 차치하고 개인의 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라는 그런 정의로 봐서는 되게 뭔가 그 달짝지근하긴 한데 그마저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거기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렇지. 일단 국가가 그런가. 그리고 개인의 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개인의 의지의 자율성을 진짜 부여해 주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어떤 자살 기계라고 했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기계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냥 자유롭게 팔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허가를 받아야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가 돼 있는 거야, 판매가. 그러니까 원래 디폴트 값이 뭐냐면 원래 뭐든지 허가를 받고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받고 해야지 이렇게 오픈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디폴트는 내가 예를 들면 무언가를 이거 개발을 했어. 그래서 세상한테 돈 받고 팔아. 그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금지로 막아놨던 거야. 이건 문제다. 이거는 팔면 안 된다라고 막아놨던 거야. 선택의 자유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삶의 행복을 같이 제공하는 그런 노력을 그러니까 국가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의문을 가질 거면 고통 없이 죽는 기계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내가 그거를 내가 스스로에게 해 이런 것들을 그럼 오케이 하든가. 근데 그건 못하게 막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아 있는 게 지금 디폴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야 당연히 얼마나 소중해 목숨에 대해서. 그럼 같이 가야겠죠, 그 두 개를.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1999년 요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론이 돼가지고 그것도 안락사에 대한. 그렇죠. 그러네. 우리 99년도 얘기하고 있었죠. 99년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까지 갔네요. 못다한 얘기는 팟빵에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고 예. 일단 99년도 마무리인가요? 요약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 아 진짜? 다음 원래 여기서 시간에 하기로 했었어요? 아니면 지금 갑자기 급 마무리하는 급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급 그래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99년도 우리 해외밖에 못 들었어. 지금 굳이 한 얘기가 노스트라다무스랑 해외 얘기밖에 못했습니다. 아이고. 99년도의 정치, 북한, 네. 뭐 사회 이런 문제도 다뤄야 되니까 네. 다음 시간에 99년도 요약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주요 뉴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마치고 못다한 토론은 팟빵에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